쉬어야 해. 늙었으니 애쓰지 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 며느리 정미숙의 그 말은 긴 밤 내내, 그 뒤를 이은 조용한 나날들 내내, 그리고 녹슨 철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는 지금도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정하게 걱정 어린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게는 차가운 바람보다 차가웠고 매서운 꾸중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이 따뜻한 집과 나 사이의 마지막 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나의 안식처가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집 사이의 마지막 문을, 그 문은 조용히 닫아버렸다. 마당 앞 나무 캐노피 사이로 희미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쳐 빛바랜 기와 지붕, 벗겨진 나무 문틀, 그리고 남편 준식이가 장작을 패며 핏줄이 돋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던 계단의 옅은 누런 빛을 흩뿌렸다. 하지만 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자 그는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깨진 기와가 있는 마당 한 구석, 내가 옷을 지어 입던 낡은 나무 의자, 재민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던 그 시절. 현관에 놓인 노란 국화 화분은 시들어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나는 마른 손이 떨리는 가운데 낡은 서류 가방의 끈을 꽉 조였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붉은 책, 저금통, 토지세 영수증, 준식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보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검소한 생활의 증거, 이 집을 짓기 위해 밤을 새워 돈을 모으고 할부로 옷을 지어 입던 수많은 밤의 증거였다. 나는 예전에는 생각했다. 집만 있으면 생을 마감할 때 돌아갈 곳, 의지할 곳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나를 외로움 속에, 나보다 더 사랑했던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차가운 이른 아침 바람이 불어와 빛바랜 스웨터 속으로 스며들었고 은발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몸을 떨지 않았다. 이 추위에 익숙했다. 바람에서 오는 추위가 아니라 멀리서 오는 추위. 아무도 묻지 않는 식사에서 오는 추위. 아무도 할머니 라고 부르지 않는 늦은 오후에서 오는 추위였다. 다시 재민의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고요했다. 마치 그와 나 사이의 감정이 오래전에 끝난 것처럼. 그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 품에 안겨 점수 한 점의 그림을 자랑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이제 그곳에는 차갑고 가슴 아픈 공허함만이 남았다. 문을 열자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오랜 세월 인내하며 수많은 눈물을 삼키며 내뱉은 마지막 한숨 같았다. 늙은 다리는 느리지만 강인하게 문을 통과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번 더 돌아보면 떠날 힘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여전히 안개 자욱했다. 어젯밤 비에 젖은 벽돌 바닥에 슬리퍼 소리가 메아리쳤다. 인적이 드문 황량한 곳이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집, 한때 내 전부였던 곳에 붙어있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억들이 밀려왔다. 모든 눈빛, 모든 말, 모든 순간들이 나를 이 결심으로 이끌었다. 떠나기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로, 누군가에게 하마터면 빼앗겼을지도 모를 그 작은 자유를 지키기로. 재민이의 6번째 생일이었다. 내가 피와 살처럼 사랑했던 손자.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시간이 흐르면서 바랜 벽돌 바닥에 빛을 냈다. 그날 집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다. 천장에는 파랗고 하얀 풍선들이 떠 있었고 부드러운 리본들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파티 테이블에는 선물 상자가 가득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석호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반짝이는 은색 종이로 포장된 큰 상자였다. 이른 아침부터 눈을 뜨고 허둥지둥 준비를 했다. 늙어버린 손은 떨렸지만 가족사진 액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닫고 꽃가지 하나하나를 다듬고 의자 하나하나를 정돈했다. 부엌에는 닭 울 때부터 끓였던 갈비찜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가장 부드러운 고기를 골라 약한 불에 살짝 뭉근히 익을 때까지 향긋하지만 질기지 않게 푹 고안했다. 과일 접시를 토끼, 물고기, 나비 모양으로 잘랐다. 재민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모양이었다.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다.
손주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언제나처럼 할머니 정말 잘하셔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나를. 하지만 바로 그날 그 작은 순간이 평생 쌓아온 따뜻한 집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날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은 내가 살과 피처럼 내 노년의 숨결처럼 사랑했던 손주 재민이의 6번째 생일 아침이었다. 초여름의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시간이 흐르며 바랜 벽돌 바닥에 아른거렸다. 그날 집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천장에는 파랗고 하얀 풍선들이 떠다니고 부드러운 리본들이 늘어져 낡은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회장 테이블에는 선물 상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아들 석호가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반짝이는 은박지로 포장된 커다란 상자였다. 아침에 닭이 울었기에 나는 깨어 있었고 늙은 손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테이블 주변의 의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낡은 사진 액자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마당에 직접 심어 키웠던 국화 가지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었다. 부엌에는 새벽부터 끓여온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다. 가장 부드러운 고기를 골라 약한 불에 갈비살이 살짝 익을 때까지 향긋하지만 질기지 않을 정도로만 끓였다. 과일 하나하나를 물고기, 토끼, 나비 모양으로 조각했어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 기뻐서 꽥꽥거리던 그 모양들이었죠. 제가 원했던 건 완벽한 아침이었어요. 손주가 웃는 소리를 듣고 제가 차려준 연회상을 보고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 것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때 재민이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크림핑크 공주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눈은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물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드레스 뒷면에 리본을 바로잡으려고 몸을 굽혔어요. 제 노쇠한 손이 부드러운 실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룻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치마 자락에 실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풀렸다. 크게 찢어진 건 아니었지만 안쪽에 상아색 안감이 드러날 만큼은 드러났고 치마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의 모든 웃음과 흥분이 사그라드는 듯했다. 미숙은 놀라움과 분노로 눈이 휘둥그레진 채 황급히 돌아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이 드레스는 맞춤 제작한 거예요. 100만 원도 넘는다고. 내 아이 생일을 망치고 싶은 거예요. 차갑게 울려 퍼진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까지 존재했던 따뜻한 분위기를 산산이 조각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낡은 손은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놓았고 눈은 치마를, 손녀를 바라보았다. 목이 메었다. 석호는 눈을 내리깔고 나를 보지 않으려고 가만히 서 있었다. 재민이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을 더듬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엄마, 화를 곱게 펴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내 말은 아무 소리에도 들리지 않았다. 미숙이 손을 잡아당기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방으로 가. 내가 옷을 갈아입을게. 이제 아무도 널 만질 필요 없어.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고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혔고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씁쓸함 때문에 쿵쾅거렸다. 갈비찜의 향과 꽃병에 꽂힌 꽃향기가 여전히 바람에 실려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내가 이 파티에 기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풀린 실타래, 한순간의 부주의, 차가운 말 한마디, 그것이 한때 내가 속해 있던 따뜻한 원에서 나를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 점점 좁아져 마침내 외로운 내 그림자만 남았을 때, 그 순간부터 재민의 생일 파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었다.
촛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케이크는 여전히 잘려 있었고 축배는 여전히 울려 퍼졌고 박수갈채는 여전히 터져나왔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내면에 금이 간 무언가를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낡은 두 손을 하얗게 물들 때까지 꽉 쥐었다. 테이블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나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밖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아 더 이상 내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았다. 나는 가끔 재민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순수했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안으러 달려오지도 않았고 예전 생일 때처럼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라고 제잘거리지도 않았다. 아들 석호를 보니 그는 마치 잘못은 했지만 용기 내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 눈을 피하며 말없이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었다. 미숙이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느라 바빴지만 가끔씩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전에 없던 거리감과 차가움이 묻어났다. 손님들이 떠나고 밤이 깊어지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혼자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포장지 조각 하나하나를 주워 모으고 방구석에 널려있는 바람 빠진 풍선 하나하나를 주워 모았다. 촛불 냄새가 여전히 손에 맴돌았지만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외로움의 냄새였다. 내 마지막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붕에서 스며 나오는 외로움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와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내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과 외로움이 조금씩 마치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처럼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매년 그렇듯 새벽에 눈을 떴다. 부엌으로 내려가 조용히 쌀을 씻고 채소를 씻고 재민이를 위해 갈비죽을 끓일 준비를 했다. 작은 부엌에는 흐르는 물소리, 칼과 도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손주가 깨어났을 때 어렸을 때처럼 따뜻한 아침을 먹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했다. 하지만 접시를 들고 식당으로 나갔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접시는 깨끗했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빨간 김치 접시는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미숙이는 방금 생선구이 접시를 하나 더 내려놓고는 나를 돌아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쉬세요. 제가 처리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다정한 위로처럼 들렸다. 엄마, 이 부엌에 더 이상 엄마 자리가 없어요. 나는 방금 집어든 절임 접시를 들고 조용히 돌아섰다.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만 부엌은 냄비와 프라이팬 소리, 미숙이의 칼과 도마 소리로 가득 찼다. 식탁은 가득 차 있었고 절임 접시와 작은 국그릇을 더 놓을 자리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정성껏 차른 김치 접시를 꺼내려는데 미숙이가 다가와 살며시 냉장고 구석에 밀어넣고 그 자리에 자신이 담근 김치 접시를 놓았다. 엄마, 저 좀 줘. 엄마도 늙었잖아.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마. 그 말은 다정했지만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눈이 따끔거리는 채 돌아섰다. 현관에 서서 환하게 불이 켜진 부엌을 바라보며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것 같았다. 밥 먹을 때도 내가 자리에 앉으면 석호는 고개만 숙이고 먹을 뿐 오늘 안부를 묻는 따스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도 않았고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환하게 웃지도 않았다. 내가 물었다. 회사 일하느라 피곤하세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네, 엄마, 괜찮아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예전의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내 노력을 집어삼켰다. 방과 후 내 품에 달려와 동화를 들려달라고 하던 조카 재미는 이제 달랐다.
나는 물고기 모양의 사과를 깎아 방으로 가져왔다. 할머니가 사과 깎아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 재미는 사과를 흘끗 보더니 TV 화면에 눈을 떼지 않고 돌아섰다. 엄마가 저녁 전에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마치 외워둔 규칙을 되뇌는 것 같았다. 또 한 번은 내가 가족들의 옷을 모아 세탁하려고 하자 미숙이 살며시 다가와 옷 더미를 손으로 받아들었다. 엄마, 저한테 맡겨주세요.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또 그 말이었다.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떤 꾸중보다 더 아팠다. 밤이면 나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예전에는 엄마 방이라고 불렸던 그 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는 조용한 구석처럼 느껴졌다. 창가에 앉아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와 재민이의 재미있는 만화 소리가 뒤섞인 소리를 들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모든 소리가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조카를 위해 뜬 손수건을 재민에게 주려고 꺼내봤는데 재민은 흘끗 보고는 옷장 구석에 꽂아두었다.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노란 등잔 옆에 조용히 앉아 남은 실을 하나하나 매만졌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닦을 용기는 없었다. 날마다 나는 이 집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용하고 침묵에 잠긴 한때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삶의 리듬 속에 존재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그림자.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둥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차가움과 외로움만을 안고 나를 서서히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따뜻한 집의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폭풍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나는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지붕 한가운데서 조용히 살았다. 매일 밤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진 지붕. 여전히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붕. 하지만 그 소리들 속에 내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고요했다. 가족의 삶의 리듬 속에 존재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였다. 아침에도 나는 아주 일찍 눈을 떠 베란다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찬 부엌을 바라보았다. 이미 음식은 차려져 있었고 작은 접시를 더 놓을 자리는 없었다. 김치나 절인 채소 접시를 들 때마다 그들은 다정한 말과 함께 그것들을 냉장고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엄마,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 낮에는 복도 끝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바닥에는 노란 햇살이 흩뿌려졌다.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재민이의 뛰고 뛰는 발소리, 재미있는 만화 소리, 미숙이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고 더 이상 나에게는 없는 듯했다. 밤이 되면 침대에 웅크리고 기와에 떨어지는 빗소리,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실어오는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나면 가족들이 더 편안해질 거야.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고 내 아이들과 손주들도 속상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물러나도 거리는 결코 좁아지지 않았다. 내 존재가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지붕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오후 베란다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작은 방에 앉아 익숙한 낡은 수건을 개고 있었다. 빗방울이 억수같이 쏟아지며 내 한숨과 뒤섞였다. 현관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들어와 탁상 스탠드를 흔들었다. 옅은 노란 불빛이 갈라진 벽에 흔들렸다. 갑자기 나지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리고 석호가 들어왔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기세는 여전히 비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마치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듯 나를 피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고개를 들어 젖고 이슬 맺힌 귀와 바닥에 길게 늘어진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기와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뒤섞이자 마치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정말 폭풍이 왔구나. 오랫동안 느꼈지만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폭풍이로구나. 석호는 손을 꽉 움켜쥐고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듯 하면서도 부끄러운 듯 떨렸다. 엄마, 제발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꼭 말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엄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석호는 내 앞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곧 할 말의 무게에 몸이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어깨는 비에 젖어 있었고 눈은 감히 엄마를 똑바로 볼 수 없다는 듯 돌리고 있었다. 탁상 스탠드의 옅은 노란 불빛과 기와를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 그의 온몸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나는 고열에 시달리며 긴 밤을 지새우며 잠들고 이 타일 바닥에서 걷는 법을 가르쳤던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내 앞에 서서 애원하듯 애원하며 안개 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미숙이네 가게가 망했어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요. 동업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은행은 급히 돈을 요구했어요. 차를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저당을 잡았죠. 이제 남은 건 이 집뿐이에요. 나는 침묵에 잠겼다. 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기억을 칼로 찢는 것 같았다. 남편과 함께 한 잠 못 이루는 밤들, 금식하고 옷을 덜 입고 이 집을 짓기 위해 한 푼이라도 모았던 날들. 석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부끄러워 쉰 듯했다. 엄마, 집 담보 대출 좀 해주세요.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맹세해요. 엄마를 괴롭히지 않을게요. 베란다 밖 문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와 얇은 커튼이 흔들리고 수건 끝을 꽉 움켜쥐고 있는 떨리는 손에 노란 불빛이 번쩍였다. 나는 가만히 앉아 가슴이 아팠다.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야. 그냥 형식적인 것일 뿐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마치 소금이 내 가슴을 스치듯 쓰라렸다. 나는 생각했다. 이 세상에 평생 모아온 지붕에 닿을 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있을까? 아들을 바라보며 무력감, 두려움, 갈망, 그리고 동시에 그를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압박감, 책임감 같은 것을 분명히 느꼈다. 마치 내 서명이 그의 가족을 위한 구명부표인 듯 동시에 나를 끝없는 심연에 묶는 밧줄인 듯 했다. 여전히 무겁게 떨어지는 빗소리는 잔혹한 경고처럼 들렸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야. 내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 순간이야.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필요해? 석호는 고개를 들고 내 시선을 피했다. 2억이야. 엄마, 하지만 걱정하지 마. 집은 잃지 않을 거야. 그냥 형식적인 거야. 약속할게. 나는 내가 낳고 키운 아이를 바라보았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의 말뚝을 받고 기초를 다지던 아침이 떠올랐다. 빌린 옷을 꿰매느라 잠 못 이루던 밤. 지붕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돈까지 모두 기억나는데 이제 사람들은 단지 형식적인 이유로 내 서명을 원할 뿐이야.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들어와 몸을 떨게 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석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생각해 볼게. 이건 단순한 사인이 아니야. 이게 내 삶의 전부야. 석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섰다. 그의 등은 젖은 타일 바닥에 길게 눌려 있었다. 실패의 빚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에 짓눌린 무게에 눌려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가늘게 내리는 빗속 창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가 보였다. 내일 아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집과 관련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늙은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인 존엄성과 자존심과도 관련된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갑게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물러났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석호의 뒤에서 문이 닫히고 나는 복도 끝 작은 방에 홀로 남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쉴 새 없이 무겁게 내리는 빗소리와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밤의 슬픈 한숨처럼 뒤섞여 들려왔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말없이 앉아 낡은 손으로 수건 끝을 꽉 쥐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무거웠다. 책상 스탠드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벽에 옅은 노란 빛을 드리웠다. 서랍 속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종이 뭉치를 바라보았다. 집에 빨간 장부, 저축 통장, 토지세 영수증, 보험 계약서,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삶에서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일부였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의 기초를 다지고 말뚝을 박았던 아침, 남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기름등 아래서 빌린 옷을 꿰매고 이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 모은 돈 한 푼까지 쎄어보며 밤을 지새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 모든 것은 그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살 곳을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붕은 대출 신청서에 적힌 번호처럼 담보 자산으로 언급되어 있다. 내 서명 한 줄만으로도 수년간 모아온 모든 저축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도 자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마치 추억들이 떠내려가듯 희미해져 가는 것을, 멀리서 어둠 속 잃어버린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내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듯했다.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대신 안아줄까? 참아냈던 시간들, 물러섰던 시간들, 스스로에게 귀찮게 하지 않을게. 조금 더 물러설게. 그러면 내 자식들과 손주들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물러섰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기에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쉴 새 없이 쏟아졌고 바람 소리는 낡은 기와 지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재촉하는 듯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이 조용히 형성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물러섰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앉아 아침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인내해온 어둠 속에서 나와 내 삶의 마지막 자존감과 마지막 자유를 지켜낼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하얀 햇살이 바랜 커튼 사이로 비쳐 전날 밤 비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바닥에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낡은 손으로 해진 스카프 자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긴 밤잠을 자지 못해 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내 안 깊은 곳에서는 묘한 평온함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마치 마침내 탈출구를 찾은 듯. 바랜 스웨터를 고쳐 입고 치마를 매만지며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다. 거울을 보니 세월의 흔적, 수많은 밤의 인내로 깊은 주름이 진 늙은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오직 굳은 결심을 굳힌 사람의 단호함과 결단력만이 깃들어 있었다. 장롱을 열고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오랜 세월 보물처럼 간직해온 가방이었다. 손이 서류 뭉치를 하나하나 만졌다. 집에 빨간 장부, 저축 통장, 토지세 영수증, 보험 계약서, 종이 한 장 한 장은 땀방울이었고 잠 못 이룬 밤이었고 나와 남편의 말없는 인내였다. 종이에 모서리를 매끈하게 다듬고 마치 온 힘을 다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내 발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석호 형 방문 앞에 멈춰섰다. 반쯤 열린 방문 너머로 아들이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썹은 찡그려져 있었다. 순간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작게 부르고 싶었다. 석호 형, 깨어있니? 하지만 나는 손을 꽉 쥐고 놓쳤다. 지금 그를 부르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미숙이는 등을 돌리고 커피를 내리고 서 있었다.
지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말없는 그림자처럼 그 옆을 지나갔다. 커피 냄새에 축축하고 차가운 아침 냄새가 뒤섞였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따뜻해지지는 않았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문지방에 서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집을 바라보았다. 빛바랜 기와지붕, 남편이 재민이에게 슬리퍼를 짜주던 계단은 이제 마른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었다. 벽돌이 갈라진 마당 구석, 창틀에 벗겨진 페인트,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따스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차가운 이른 아침 바람이 스쳐 지나가 스웨터가 펄럭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바라보면 다리가 힘이 없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한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짐을 내려놓는 듯 가벼워졌다.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다. 빛바랜 금속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앤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오래된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접수 담당자는 내 작은 체구에 밝고 강렬한 눈빛에 살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정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김은하 변호사가 중요한 일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전해주세요. 창가 나무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가방 끈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살랑이는 바람이 빛바랜 스웨터를 휙날렸다. 추웠지만 몸을 떨지는 않았다. 오늘 아침 나는 진심으로 결심했다. 남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누구도 내 인생을 앗아갈 권리는 없었다. 어느 이른 아침 도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을 떠나기 위해 이른 기차에 올랐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안에는 몇 벌의 간소한 옷가지와 시간이 흐르면서 바랜 사진 앨범 그리고 빈 공책이 들어있었다. 그 공책에는 무엇을 사야 할지,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적어두곤 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기차 창문 너머로 지붕들이 뒤로 사라지고 아침 이슬로 반짝이는 들판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짐이 내려앉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흙내음과 멀리 바다의 짭짤한 냄새를 실어왔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을 쏟았을 뿐이다. 집에서 길을 잃은 세월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조용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잊혔던 인내심 때문에 부산의 기차가 멈췄다. 광활한 바다와 하늘이 짭짤한 바람과 함께 나를 반겼다. 나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방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창문은 활짝 열려 햇살과 바닷바람 향을 만끽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조용히 호적을 이전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옛집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만 남겨두었다.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어. 잠깐의 성급함 때문에 평생 모아온 것을 눈을 감고 내어줄 수 없었거든. 나는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 머물 곳이 없어서 떠나는 거야. 얘들아, 너희 길을 스스로 개척해라. 나는 내게 남은 유일한 자유를 누리며 남은 인생을 살기로 선택했어. 매일 아침 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시원한 자갈길을 더듬고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마치 나를 평화로 이끌어주는 듯한 바닷바람에 귀를 기울인다. 오후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집 근처 도서관에서 빌린 낡은 책들을 넘겼다. 노을이 지평선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하얀 파도가 리드미컬하게 부딪히는 모습은 마치 나를 위로하는 듯 고요한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처음 이곳에 온 며칠 동안 마치 어둡고 축축한 방에서 막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시원한 바람, 부드러운 오후 햇살, 별이 빛나는 밤, 꿈도 꾸지 못하는 잠 같은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파도가 해안에 부딪힐 때마다, 바람이 베란다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자문했다. 언제쯤 나를 찾아올까?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바람 부는 어느 오후 발코니에 놓인 쑥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다. 익숙한 침묵을 깨고 물뿌리개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내 손엔 물방울이 축축한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나는 멍해졌다. 문으로 걸어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밖에는 석호, 미숙 그리고 재민이 있었다. 석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숙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손에는 뭔가 종이가 들려 있었다. 재민은 내가 건네준 스마트워치를 꽉 움켜쥐고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침묵하는 문을 바라보며 당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문에 이마를 기대고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크 소리 하나하나가 이미 상처투성이인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원을 보내주세요. 14의 2호에서 누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곧 바깥 소음이 점점 잦아들더니 파도 소리에 완전히 묻혔다. 나는 그곳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리와 현관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을 막 헤쳐나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옅은 노란 불빛 아래 테이블에 앉아 몇 줄을 썼다. 재민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 버려지고 싶지 않을 뿐이야. 널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떠나는 거야.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어 이해하게 된다면 기억해줘. 난 널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내 미소만 기대했지.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내 사랑이 그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다 위로 분홍빛 태양이 솟아올랐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앉아 하얀 파도가 바위 해안에 리듬감 있게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안도감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여전히 자유롭다. 여전히 나 자신.